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미래는 문화가 답이다. 문화로 가는 길이라는 주제로 용인 시민과 함께 문화의 이야기를 나눠보는 소중한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인사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문화네트워크 해움 대표이자 자랑스러운 용인 시민 박은선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21세기는 문화의 시대라고 하죠. 전국의 많은 도시들이 문화를 통해 지역 브랜드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문화를 표방하는 도시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우리 용인시도 문화의 향유에 대한 열망이 굉장히 높은데요. 더욱이 내년 1월 1일자로 특례시의 승격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문화에 대한 화두는 아주 중요한 그런 시점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미래는 문화가 답이다. 문화로 가는 길이라는 주제로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시자 현재는 광주 비엔날레 신임 대표이사로 취임하신 박양우 대표이사님과 백군기 용인시장님 그리고 용인 시민과 함께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네, 이 행사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으로요. 용인 시민 50분과 이렇게 원격으로 함께 하고요. 또 유튜브로 저희가 중계해서 업로드 해드릴 예정입니다. 네. 오늘 이 자리는 우리 용인 문화의 현 시점을 좀 진단하고 앞으로 어떻게 우리 용인 문화가 나가야 될지 우리 시민과 소통하는 아주 귀한 자리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진행 순서 간략히 말씀드리면요. 여는 문으로는 박양우 대표님께서 문화 시대와 지역 문화라는 특강을 진행을 해주시겠고요. 특강 이후에는 백군기 용인시장님과 함께 문화에 대한 이야기를 시민과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토크쇼 말미에는 우리 시민들이 함께 궁금하신 점이나 이런 걸 질문하실 시간도 있고요. 또 고견을 들어보는 시간도 있기 때문에 우리 시민 여러분들 끝까지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행사에 아주 귀한 시간을 내주신 우리 박양우 대표님과 백군기 용인시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네, 먼저 광주 비엔날레 대표이사이신 박양우 대표님이십니다. 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 110만 용인 시민의 문화복지를 위해 애쓰시고 계신 백군기 용인시장님이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첫 번째 순서로 박양우 대표님의 문화의 시대와 지역 문화라는 주제로 특강을 진행하겠습니다. 대표님의 양력을 간략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양우 대표님은 중앙대학교 예술대학원 교수를 역임하셨고 21년 2월까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역임하시면서 우리나라 문화정책을 이끌어 오셨고 또 올해 8월 광주 비엔날레 대표이사직을 맡고 계십니다. 문화의 시대와 지역 문화라는 특강 주제로 오늘 특강을 청해 드릴 텐데요. 우리 박양우 대표님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박양우입니다. 제가 여기 서면 되나요? 어쩌나요? 네, 제가 또 용인에 왔네요. 아침에 광주에서 SRT를 타고 동탄이 1시간 20분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야말로 이제 일일 생활권인 것 같아요. 우리 백군기 시장님 그리고 우리 용인 또 시청 또 시의회 또 여러분들도 와 계시고 또 문화계 인사들도 와 계시고요. 또 이게 지금 유튜브로 중계가 되나요? 네, 유튜브로 지금 같이 동참하고 계시는 여러분 다 반갑습니다. 오늘 저는 문화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 주도록 제가 부탁을 받았고 또 문화에 대해서 간단히 여러분들과 얘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기분 좋은 게 우리 제 제자들이 또 우리 용인문화재단에도 있고 그래서 또 굉장히 기분이 좋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볼까요? 자, 문화시대와 지역문화 이런 제목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먼저 세계 속의 우리 한국은 어떤가, 그리고 세계 속의 한국 문화는 어떤가에 대해서 우리가 서론 부분에서 한번 살펴보는 것도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우리나라 이 역사를 뭐 한두 시간에 다 할 수는 없는 것이지만 간단하게 개관을 해보면 사실 우리의 과거 한 100여 년 전 그때까지만 해도 우리나라는 알려지지 않은 나라였었죠. 이른바 서양 사람들 눈에는 극동이다. 사실 우리나라 지도를 보면 우리가 항상 센터 중심에 있는데 서양 사람들이 만든 지도에 보면은 우리는 아시아 맨 끝에 동쪽에 있는 나라, 그래서 극동이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는 그런 나라였죠. 조용한 나라. 우리나라의 선교사로 왔던 그 윌리엄 엘리엇 그리피스라는 양반이 쓴 책의 이름이 The Hermit Nation Korea, 은둔의 나라 한국. 하나 상징적으로 얘기하는 것이죠. 그 당시만 해도 우리나라는 정말 존재감이 없는 그런 나라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반도는 일본이나 청이나 러시아, 미국, 영국, 프랑스 이런 열강들에 의해서 늘 좌지우지되는 그런 각축장이었던 참 슬픈 역사를 우리가 가지고 있죠. 그럼 해방 이후는 어땠느냐? 참 우리는 비약적으로 발전을 했습니다만은 아직까지도 우리는 세계 유일의 분단 국가로 그렇게 남아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과 일본과 러시아 이런 나라들의 영향 하에서 사실 우리 스스로 모든 것을 다 결정할 수 없는 아직까지도 그런 참 아픈 그런 역사를 계속 이어가고 있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제가 80년대에 처음 영국 유학을 떠났을 때 그 당시에는 히스로 공항이 아니라 런던 남쪽에 가트윅 공항이라고 있었어요.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우리 60 넘으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그 가트윅 공항에 제가 도착했을 때 그 당시에 그러니까 출입국 관리 직원이 되겠죠. 출입국 관리 직원이 저한테 North or South, North or South. 항상 서양 사람들은 North를 먼저 얘기하죠. 그래서 저는 그게 뭔 말인가 그랬어요. 이게 왜 북은 뭐고 남은 뭐지? 그래서 제가 Pardon? 아니 뭐라고? 내가 그랬더니 North or South. 그때 딱 생각되는 게 아하, 북에서 왔느냐 남에서 왔느냐 이 말이 모양이구나 하고, 물론 of course South, 당연히 남쪽이죠. 그리고 북한하고는 관계도 너희들 없잖아 얘기를 했던 기억이 있는데, 사실 그때까지만 해도 그런 어떻게 보면은 뭐 고의적인 비아냥이나 조롱은 아니지만 어쨌든 그런 얘기를 들어야 되는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세계 속의 한국은 옛날하고는 판이하게 달라졌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생각하는 그 한국보다도 훨씬 밖에서는 대한민국을 높이 평가를 하는 것이죠. 자, 가장 큰 것이 경제 문제죠. 경제죠. 그리고 세계에 알려진 여러 가지 것 중에 하나가 또 스포츠입니다. 사실 그 두 가지만 이렇게 보더라도, 먼저 경제 같은 경우는 우리가 2020년도 명목 국내 총생산 기준에 세계 10등에 들어가 있습니다. 마지막 계산이 끝나면 9등이 될지도 몰라요. 어떻든 10위권 안에 들어와 있는 그런 나라가 됐습니다. 경제 성장률, 작년에 코로나로 인해서 세계가 완전히 다 마비가 됐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마이너스 1% 성장으로 OECD 국가 중에서 우리가 1위를 차지했습니다. 지금 우리 국내에서는 대한민국 경제가 어떠는지 저는 수도 없이 얘기하지만 어떨 때 보면 너무 한가롭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나라는 이 세계가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런 정말 참혹할 정도의 돌림병, 이 시대에 살고 있는데, 뭐 빚이 얼마가 늘었느니, 대한민국 예산인지 재정이 이렇게 돼서 되겠느니, 아니면은 뭐 경제 성장률이
떨어졌느니 어쩌느니 이런 얘기를 듣는데, 야, 이 양반들이 도대체 국정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가 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어요. 세계가 다 어려워요. 그중에 작년에 어떻든 우리는 경제 성장률 OECD 국가 중에서 1등을 한 그런 지금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스포츠, 세계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스포츠죠. 하계 동계올림픽, 피파 월드컵, 세계 육상, 수영 선수권대회 등등 이른바 세계 5대 빅 이벤트라고 하는 그곳을 개최한 나라가 한 세 개의 나라나 되나요? 대한민국은 그것을 해냈습니다. 자, 이번에 동계올림픽 때는 그래서 옛날에 비해서는 좋은 성적은 아니죠. 16위, 금메달 6개, 은메달 4개, 동메달 10개, 메달 개수로는 공동 14위. 경제만큼은 안 됐지만 그래도 14위, 16위 정도의 이런 강국입니다. 아마 이제 다음부터는 항상 10위 안에 들어가니까 다시 또 돌아갈 거예요. 자, 이런 사실 우리나라는 과거에 비해서 은둔의 나라, 변방의 나라에서 이제는 중심의 국가로 세계사에 자리매김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죠. 자, 그러면 그것만 그러느냐? 아닙니다. 요즘에는 문화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경제 못지않게 중요한 영역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통령께서도 그러십시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저하고 얘기하시면서 아이고 정상회담 가면 한류 얘기를 그렇게 많이 듣는다는 거예요. 외국의 정상들로부터. 아니,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유네스코 회의를 가든 세계 주로 회의를 가면 대한민국 문화부 장관하고 이렇게 양자회담을 갖기 위해서 수도 없는 신청이 들어옵니다. 아마 가장 많이 들어오는 나라일 거예요. 문화부 장관 박양호가 아니고 대한민국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그와 양자회담을 하려고 그렇게 신청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자, 그만큼 대한민국의 문화적인 위상도 높아졌다는 거예요. 자, 기생충 얘기를 우리가 많이 합니다. 2020년도에 아카데미 오스카 우리의 사관왕을 차지했습니다. 자, 미나리는 우리 영화는 아니죠. 그러나 한국의 감독이 감독을 했고 우리 한국인들이 대부분 배우로 이렇게 갔지요. 우리 윤여정 씨가 또 여우조연상을 받았습니다. 대한민국의 영화는 이미 세계에서 알아주는 영화가 됐습니다. 나중에 다시 또 보겠습니다. 자, 방탄소년단 뭐 다 잘 아시죠? 사실 빌보드 차트 핫100, 핫 200 그 차이점에 대해서는 제가 얘기를 않겠습니다. 핫 200, 핫 100 이 안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미국 외에서는 상상할 수가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의 방탄소년단이 작년에 핫 100 1위를 얼마나 오래 했습니까? 지금은 또 버터라는 곡이 또 그렇게 저기를 하고요. 미국의 빌보드 차트, 그 다음에 이 오스카 아카데미상을 탔다고 하는 것은 사실 현대 대중문화에 있어서는 가장 최고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인데, 미국이란 나라 또는 유럽이라고 하는 나라 외에 이런 나라가 과연 몇 개나 되는지 거의 없죠. 대한민국은 이제 세계 문화사에 있어서 중요한 위치를 점하게 됐다. 문화로도 세계 속에서 이제는 자리 잡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코로나로 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떨어져서 앉아있죠. 흑사병 지나가고요. 지금 세계적으로 세계 확진자가 벌써 2억 명이 훨씬 넘어섰고 사망자만 해도 450만 명이 넘어섰습니다. 우리 한국 25만 명, 조금 더 늘었겠죠. 9월 3일 통계니까 사망이 한 2,300명. 자, 이런 참 암울한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암울한 시대에도 대한민국의 문화, 우리 대중문화는 그칠 줄을 몰라요. 세계 모든 나라들이 거의 올스톱이 됐습니다. 작년에. 그렇죠? 문화, 체육, 관광 뿐만 아니라 뭐 여러 분야에서 거의 올스톱이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세계 최초로 유료 공연을 한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SM Beyond Live 4월 달에 작년에 했죠. 유료로 콘서트를 이렇게 했습니다. 온라인 콘서트로. 그리고 나서 BTS 2달 후에 6월 달에 또 방방콘 더 라이브를 했습니다. 자, 한번 여쭤볼까요?
방방콘이라는 게 뭐죠? 방방콘? 방에서. 그래서 방에서 보고 듣는 방탄소년단 콘서트를 방방콘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자, 2달 후에 작년 6월 달에 관객 수 약 75만 명, 매출액이 약 300억 정도를 벌어들입니다. 근데 이것만 한 게 아니고 SM이며 BTS며 다른 우리 대중문화들이 수도 없이 그런 공연들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코로나 그 와중에도 세계에서 거의 선도적으로 제일 먼저 치고 유료 온라인 콘서트를 해야 되는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어느 나라도 생각지 못한 것을. 자,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 대한민국의 문화적인 활동은 정말 세계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전혀 이게 과장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한류가 주는 시사점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 다음에 우리 지역 문화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기생충 매출 수출 증가 총액이 7,648억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생산 유발 효과가 약 1조 5천억이라고 그랬어요. 너무너무 아쉬운 거예요. 사실 작년에 코로나만 아니었으면 이 기생충은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 각 나라에 엄청나게 많은 극장에 상영이 되도록 다 돼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나오는 매출 수출 증가 이런 7천억, 8천억, 그다음에 생산 유발 효과 1조 5천억 이런 건 아무것도 아니었을 거예요. 너무 아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우리나라 영화 하나가 이런 효과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자, 방탄소년단 지금 버터는 계속 진행 중에 있는 것이고 다이너마이트도 아직 진행 중에 있습니다만은 당시에 한 달 후에 그 통계, 우리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서 낸 통계에 의하면은 매출 및 수출 증가 기여한 총액이 6천억이 넘습니다. 그 다음에 생산 유발 효과가 1조 한 2천억 정도 되는 것이에요. 지금은 더 늘어났을 거예요. 버터나 이런 것까지 합하면 훨씬 많은 거예요. 옛날에 이른바 딴따라라고 했던 이러한 우리의 대중음악들이 요 한 개, 두 개만 해도 이렇게 경제적인 효과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경제적인 효과만이 아니죠. 이것으로 인해서 대한민국의 브랜드 가치까지 생각하면 정말 굉장한 것입니다. 국가 이미지 상승 효과, 국가 브랜드 상승 효과 이 표에서 그림에서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 거예요. 이런 경제적인 효과뿐만 아니라 이미지가 가져오는 우리의 브랜드의 경제적인 효과는 더 큰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한류는 대단한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기생충 성공 요인 이건 하나만 가지고도 몇 시간 해야 될 거예요. 자, 좋은 감독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좋은 제작 여건이 있었어요. 우리의 제작사나 투자 배급사 서로 분업하고 협력했어요. 자, 그리고 또 우리 국내에서 보면 아주 극성이라고 할 만큼 영화를 보는 팬들이 우리 영화 세계를 받쳐줬습니다. 연간 2억 3천만 명이 19년도에 봤습니다. 1인당 관람 횟수가 연 4.56회. 세계 넘버 원. 세계에서 영화를 가장 많이 보는 나라입니다.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이런 것도 대한민국 영화가 발전하는데 크게 기여를 했다. 워낙 우리나라 관객들이 까다롭습니다. 그리고 정확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미국의 주요 영화들도 보면은 한국에서 1주나 2주 먼저 개봉하는 경우를 자주 보게 될 거예요. 왜? 한국에서 뜨면 세계에 뜨니까. 그만큼 우리 한국 관객들도 기생충 성공에 관여가 됐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해외 우리 한류 수지는 흑자입니다. 그리고 이 봉준호 감독 같은 경우를 응원하는 해시태그 봉하이브 같은 것이 굉장히 인기가 있습니다. 나중에 BTS는 더 그렇죠. 자, 매출을 보면 한국의 영화가 2019년도에 한 2조 5천억 정도 된다고 그랬는데 세계 시장에서 보면 우리가 시장 점유율 4%로 세계 5위 정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 수준이 10위인 대비해서 영화 산업의 규모는 5위 정도를 차지하는 거예요. 사실 미국이 우리나라하고 이렇게
양자로 무역 협상을 할 때, 자유무역 협상을 할 때 그때 전제 조건으로 내세웠던 것이 대한민국 영화 정책 중에 스크린 쿼터제를 없애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전제 조건으로. 그것이 되면 스크린 쿼터 자유무역 협상을 시작할 것이고 아니면 안 된다고 할 정도로. 그만큼 미국에서는 이런 대중문화, 영화의 파워가 센 것인데 그 영화 산업이 대한민국이 세계 5위라고 하는 것도 그만큼 시사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영화 점유율이 50% 넘는 것이 벌써 우리는 9년째 이어져 오고 있죠. 이렇게 미국이나 인도나 중국이나 일본 정도가 되는데 미국은 세계 최고의 영화 국가고 인도나 중국은 잘 아시다시피 통제하는 그런 국가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자유국가 중에서 50%를 넘는 것은 일본과 우리나라라고 볼 수 있는데 이렇게 오랫동안 자국이 50%를 차지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한국이 유일할 정도다. 그만큼 우리의 또 영화를 사랑하는 국민들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표현의 자유가 보장됐다. 정부의 진흥 정책이 있다. 이런 것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방탄소년단 왜 성공했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지만은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서 분석한 것을 참고로 보면 대체로 일치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현지화를 통해서 맞춤형을 추구했죠. 최초로 영어 가사만으로 그것을 했고 또 미국 이 팝계의 주요 이 작곡자 이런 사람들을 영입해서 그 사람들을 또 사용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은 다 되느냐? 그건 아니죠. 우리 방탄소년단의 정말로 이 뭐라고 그럴까? 안무며 춤이며 여러 가지 표현력들 이것이 없으면 아무리 좋은 작곡을 하고 작사가 돼도 저는 안 됐다고 생각합니다. 이것들이 어우러져서 성공을 했다고 볼 수 있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현지화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또 조직적이고 광대한 팬덤, 이 아미라고 하는 팬덤의 영향력도 굉장히 큽니다. 지금 한류 동호인들이 세계적으로 10억 명이 넘는데 그런 팬덤도 굉장히 기여를 했다 생각합니다. 미디어 굉장히 노출이 됐죠. 미국 주류 방송에도 많이 나갔습니다. 또 이 코로나 우호를 고려한 컨셉과 마케팅도 크게 기여를 했다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정리하면은 콘텐츠의 힘입니다. 그리고 마케팅입니다. 그리고 기술과의 접합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제 지역의 문화는 어떻게 나갈 것인가? 자, 왜 각 지자체나 지자체에서는 또 문화를 얘기하는가? 이건 간단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대체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음악이나 무용이나 연극이나 문학이나 이런 것과 같은 좁은 의미의 예술, 그것도 하나의 문화이고 또 문화인류학자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총체적인 우리의 생활 양식들, 의식주, 먹고 자고 그다음에 입고 하는 모든 것들을 우리가 문화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문화라고 하는 것이 이제 코로나 이전과 이후는 확연하게 달라질 것입니다. 코로나 이전에는 당연히 현장의 문화가 주가 됐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온라인이 보조적인 것이 됐어요. 그러나 우리가 코로나 시대에서 지금 보듯이 이미 이제 코로나 시대뿐만 아니라 이후에는 현장과 온라인이 이제 같은 수준으로 또는 오히려 온라인이 더 낫을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얼마나 현장성이 회복될 것인가 아니면 현장성이 소멸되거나 위축될 것인가 아무도 예측할 수는 없지만 이제 그것에 따라서 현장성 우선이냐 온라인 우선이냐 하는 것이 결정이 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든 간에 현장은 존재할 것이고 또 한편으로 온라인은 코로나 이전보다는 훨씬 더 늘어날 것이다 라는 것은 충분히 여러분들이 예측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문화도시 아까 얘기를 했어요. 사실 문화도시라는 게 뭘까요? 문화라고 하는 게 뭘까요? 아까 문화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예술 또는 우리의 생활 양식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흔히 문화도시 이렇게 얘기하면 왠지 좀 뭔가 품격이 있고 좀 아름답고 뭔가 예술성이 있는 것 같고 쾌적하고 아마 이런 것들을 얘기할 거예요. 이게 사실은 이제 레이먼드 윌리엄스라는 사람이 아니고 매튜 아놀드라고 하는 사람이 굉장히 이제 엘리트주의적인 시각에서
문화라고 하는 것은 세계에서 생각되어지고 쓴 것 중에서 최고 것을 말해 아마 그런 영향을 받은 것이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화도시는 왠지 뭔가 있어 보이는 품격이 있는 예술적인 이런 것들을 아마 말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부에서 얘기하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얘기하는 문화도시는 지역별로 특색 있는 문화자원을 잘 활용해서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 가능하게 이렇게 지역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러면서 지역 경제에도 기여를 하고 지역 주민들도 삶의 질을 높이는 바로 이러한 도시를 말하는 것이고 그것을 지정해서 육성하고자 하는 그런 제도를 말하는 것이죠. 자, 지역 문화를 위한 제안 얘기를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자, 용인 문화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사실 저는 용인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일반적으로 용인 얘기를 하지만 사실 일반적으로 문화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것과 용인 문화의 미래는 괴를 같이 한다고 생각을 해요. 왜? 용인이라고 특별히 어떤 이 문화라고 하는 것에서 비껴나갈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용인 문화의 미래는 용인 문화가 얼마나 브랜드의 힘을 가지고 있느냐 거기에 따라서 좌지우지된다고 생각을 해요. 흔히 우리가 경영학에서 브랜드 파워, 브랜드의 힘, 브랜드 밸류, 브랜드 가치 얘기하면은 인지도, 이미지 또는 문화의 질, 상품의 질, 수준 그리고 충성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일단은 알려져야 된다는 것이죠. 알려지더라도 잘 알려져야지. 용인이라고 하는 도시의 이미지가 좋아야지. 여기서 자꾸 뭐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난다. 특정한 도시 얘기를 않겠습니다. 이거는 알려지더라도 좋은 게 아니죠. 가능하면은 선호할 만한, 좋아할 만한 이미지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실제로 이미지뿐만 아니라 그 동네에 갔더니 와 정말 수준이 있대 하는 얘기를 들어야죠. 그래서 충성도 자꾸 그 동네에 오고 싶어 하거나 이 동네에 살고 싶어지는 그런 것이 돼야죠. 이것들 앞에서 우리가 흔히 브랜드의 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브랜드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넓은 개념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브랜드의 힘을 끌고 가는 것은 대표 브랜드라고 하는 것이 끌고 가는 것이죠. 용인하면 떠오르는 것, 특별한 것 한두 개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것이 없으면 그래 용인 그래 그렇긴 하지. 그래 그 신흥적이고 신흥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싫어할지 모르지만 용인은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 도시로서의 용인은 신흥이라고 볼 수 있죠. 서울에 비해서. 자, 뭐 그렇긴 하고 그래 그 아주 이제 부자 동네가 돼가고 땅값 집값도 이렇게 올라가고 그러나 그것이 용인의 대표 브랜드라고는 할 수 없죠. 어떻든 대표 브랜드는 뭘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총체적인 또 브랜드 이미지는 뭘까 하는 것이 결국은 용인의 문화의 미래를 결정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용인의 미래를 얘기할 때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는 것이지만 저는 특별히 환경 문제, 그다음에 문화 콘텐츠, 그다음에 소통, 마케팅이죠. 기술, 경영, 또 가버넌스, 협업, 그다음에 사람에 대해서 간단히 얘기를 하고 제 순서를 마치려고 합니다. 뭐니 해도 콘텐츠죠. 콘텐츠 하면은 내용물이죠, 내용물. 용인의 문화는 뭐가 있지? 그런데 이 콘텐츠라는 게 어느 지역에나 다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는 우리 지역에 이런 역사를 가지고 있어, 이런 문화유적도 있어. 우리 동네 이런 문화시설도 있어. 우리 동네 이런 사람도 있어. 우리 동네 이런 것도 있어. 다들 얘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인의 앞으로의 파워를 가지려고 한다면 역시 차별화된 자리매김. 이걸 경영학 용어로는 포지셔닝이라고 그러죠. 포지셔닝, 자리매김. 근데 단순히 자리매김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데하고 차별화되고 또 차별화되는 것뿐만 아니라 수준이 높아야죠. 수준 높은 차별화가 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데 문화관광의 본질적인 저는 특성으로 돌아가는 것이 바로 이것을 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문화관광의 본질적인 내용이 뭐예요? 대동이죠. 더불어 어울리는 것이죠. 사실 주민들이 함께 어울리는 것, 그것이 이루어지면 그 도시는 일단은 문화적인 힘이 있다고 봐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래된 도시들일수록 사실 그 힘이 강한 거예요.
사실 수도권에 있는 도시들은 그 힘이 어떻게 보면은 강하지 못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무조건 그런 것은 아니지만 통상적으로. 왜? 대부분 다 아파트 뭐 등등 있으면 아파트면 다 남의 생활이잖아요, 이게. 그런 면에 있어서 얼마나 어울림을 우리가 찾아갈 수 있느냐, 또 자발적으로 함께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회복하는 것이 굉장히 저는 중요한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뭐니면 해도 문화든 관광이든 뭐든 간에 고유한 것이 있어야죠. 용인하면 딱 떠오르는 고유한 것이 있어야죠. 다른 데도 있는 거 똑같이 얘기해봐야 큰 의미가 없잖아요. 유일한 게 있으면 더더욱 좋은 것이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차별적이어야 되고, 그래서 이것만은 용인이 독보적이야. 영어로 untouchable이라고 해서 unchallengeable, 남이 손댈 수 없는 것, 도전할 수 없는 그것을 우리가 찾아내서 발굴해서 육성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용인의 문화 콘텐츠는 뭐가 대표적인 것이 될까요? 뭐가 고유하고 유일하고 차별적이고 독보적인 것일까요? 역사인가요? 또 자연 경관이 그런가요? 또는 예술적인 것, 아니면 산업, 하다못해 공장이라도, 아니면 새로운 기술로서 뭐 이렇게 하나요? 판교, 게임, 예를 들어서 그런 것처럼 음식인가요? 거리인가요? 아니면 상징 건물이나 랜드마크가 있는가요? 한번 고민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저는 항상 집토끼와 산토끼가 공존하는 게 좋다. 기본적으로는 내 지역 문화에 특화를 하고 마케팅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내 지역부터 챙겨야지. 내 집도 건사 못하면서 나머지 걱정하는 가장, 또 그 엄마, 참 그렇잖아요. 용인 것에 특화하고 마케팅하는 것이 저는 제일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용인만이 아니라 이웃 지역과의 입체적인 협업하는 것, 그래서 함께 어떤 문화적이든 관광이든 기획하고 실행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 그러려면 우리 시장님 또는 또 문화 관련 기관장님들 간에 서로 비전 이해와 공유가 필요할 것이라고 봅니다. 저는 산업적인 측면에서도 종합적으로 입체적으로 접근했으면 좋겠어요. 문화는 기본적으로 문화적인 것, 정신적인 것이 강하지요. 그러나 원래 문화의 원래 개념은 컬처라고 하는 것은 cultivate, 경작한다는 거 아니에요. 맨 땅에다 쟁기 대가지고 논밭 갈아서 씨 뿌려서 수확하는 것, 먹는 거잖아요. 물질적인 것이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번역할 때 그럴 문자에다가 변화할 하자를 써서 정신적인 그런 의미를 부여를 한 거죠. 물론 일본 사람, 일본 학자가 번역한 거지만, 그런 의미에서 문화하면, 예술하면 굉장히 정신적인 것, 이런 것으로만 생각을 하는데 그것은 기본적인 것이고 당연히 그래야 되는 것이지만, 저는 우리 용인시 시장님도 마찬가지고 또 우리 문화 관계자들도 이런 산업적인 측면도 종합적으로 접근을 해줬으면 좋겠다. 지역 문화는 산업과 무관한 게 아니라 밀접하다. 지역 관광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조그만 문화 사업을 하더라도 처음부터 철저한 시장 조사를 하고 기획을 하고 마케팅 함께 해야 된다. 그리고 무조건 쏟아붓는 것만이 문화가 아니고 어떤 경우는 공적인 자금을 투여해서 시민들에게 자유롭게 즐길 수 있도록 해주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러나 많은 경우에 그것을 투여했을 때 어떻게 해서 수익을 더 창출할 것인가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공적 자금만이 아니라 다른 재원을 확보하는 것도 필요하다. 그러니까 우리 문화기관도 마찬가지고 문화사업을 프로젝트를 하는 분들도 시에서만 돈을 받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 재원을 확보할 것인가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지역 경제하는 분들과도 함께 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리고 지역 경제에다 어떻게 그걸 돌려줄 것인가 하는 이런 꼭 산업적인 시각을 함께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기술 진보를 통한 용복한 문화죠. 지금은 4차 산업혁명 시대입니다. 인공지능의 시대입니다. 5세대 통신 시대예요. 이미 6세대 시대에 이제 들어섭니다. 지역 문화 기술하고 무관하다? 아니요. 철저하게 기술하고 가깝습니다. 대한민국의 BTS가 나오고 기생충이 나오지만 대한민국의 문화 산업이 세계에서 7위 정도의 지금 강국으로 떠올랐지만, 이제 앞으로 특히 코로나 이후 시대가 아니더라도 4차 산업혁명 시대, 이미 6세대를 바라보는 그런 상황 속에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콘텐츠의 기획과 창작력에다가 첨단의 기술, 실감 기술,
오감을 가동할 수 있는 기술을 접합시켜서 나오는 새로운 콘텐츠, 기술이 들어가 있는 새로운 콘텐츠를 얼마나 잘 만들어내느냐, 국제적으로 경쟁력이 있게 있는 그런 콘텐츠를 만들어내느냐가 앞으로 콘텐츠 싸움의 관건일 거예요. 그런 면에서 대한민국은 지금이 7위지만 문화산업 전체로는 5위 안에 들어가는 것은 오래 걸리지 아니할 거예요. 제가 볼 때 10년 안 걸려요. 그리고 세계 3위 안에 들어가는 것도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을 거예요. 왜? 실제 우리는 창작력과 기획력이 뛰어날 뿐만 아니라 기술력도 뛰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지역에서도 여러분들이 문화예술 활동할 때 과거의 순수예술, 음악 그냥 콘서트 해주고 그림 이렇게 하고 이 정도의 수준이 아니고 이제는 기술을 가미한 그러한 콘텐츠들도 만들어내는데 굉장히 신경을 쓰셔야 된다. 지금 지역에 엄청나게 많죠. 제가 지금 광주 비엔날레를 맡고 이제 광주 갔다가 서울 왔다 갔다 제가 하고 있지만 거기가 미디어 창의 도시로 지정이 되어 있죠. 유네스코. 그야말로 빛의 도시, 디지털 이걸 활용해서 많은 프로젝트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통영 다녀왔는데 거기 그 디파랑 유적지, 밤에 디지털 이걸 활용, 실감 콘텐츠 기술을 활용한 밤에 그 공원에 그런 작품들을 만들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서 티켓을 구입하려고 줄을 섰는지 몰라요. 각 지역에 그런 곳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우리 용인도 이런 첨단의 실감 콘텐츠 기술을 활용한 기술들과의 접목을 시키는 거기에 많은 신경을 써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마케팅입니다. 뭐 잘 아시지만 구슬이 3마리라도 끼워야 보배죠. 요새 유튜브 SNS 많이 쓸 겁니다. 제가 용인시청의 홈페이지도 제가 들어가 보기는 했는데 늘 신경 쓰셔야 되고요. 홈페이지는 어떻게 보면 일방적인 것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근데 항상 쌍방향이 되도록 하는 그 노력을 해줘야 됩니다. 국내 방송 등 매스미디어에 우리는 용인시는 어떻게 보여지고 있는가? 유튜브에서는 어떤가? 또 국내만이 아니라 국제 여행이나 관광이나 요 문화를 소개하는 웹사이트에서 우리 용인시는 어떤 것인가? 아마 점검하고 계속 노력을 하고 있겠지만 늘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제가 관심을 갖는 것은 용인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자, 팬들을 발굴해서 관리하는 것이에요. 지금은 뉴미디어 소통 전략이 최고니까 정부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외국인들이 많이 와 있잖아요. 대학생들도 많이 와 있잖아요. 사실 그런 분들 20, 30명만 적극적인 이렇게 지지자로 관리를 해도 저는 충분하다. 그 외국 분들이 용인의 곳곳을 다니면서 이렇게 SNS에다 올리고 세계 국제적인 이런 웹사이트 같은 데서 올려주면 우리 한국 사람들이 하는 것보다도 수천 배, 수만 배 효과가 있다. 용인시에서도 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이런 적극적인 외국의 지지자들을 관리해서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결국은 사람입니다. 용인의 여러 가지 문화적인 요소 그리고 여러 가지 기획을 세워서 하고 홍보도 하고 뭣도 하고 하지만 결국 저는 용인 우리 시의 주민들 그다음에 문화계 인사들 그리고 우리 또 공무원들 똘똘 뭉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역 문화계와 주민의 자발적인 노력이죠. 일본을 가보면 여실히 느끼잖아요. 조그만 지역의 문화행사뿐만 아니라 관광행사를 하더라도 지역 거기에 있는 주민들, 동네 사람들 또는 상가, 상인들 그분들이 먼저 앞장서서 하고 정부에다가 이것 좀 도와주세요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우리는 대체적으로 제가 정부에 오랫동안 있어봐서 이제 경험상 보면 먼저 정부에서 왜 안 도와주세요부터 시작을 해요. 지금은 많이 바뀌었지만 저는 밑에서부터 올라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지역의 문화계 주민들의 자발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우리 지역과 늘 중앙 간의 거버넌스도 필요하고 또 우리 용인 백군기 시장님뿐만 아니라 우리 시청의 리더들 그다음에 시의회 또 나아가서는 요 문화계 또 우리 리더십들도 항상 서로 비전을 공유하고 함께 하는 그 노력이 필요하다 생각을 합니다. 특히 우리 제 후배 공무원들한테 얘기를 합니다. 저는 공무원 또 오랫동안 했으니까 결국은 지역 주민들 또 민간이 하는 것이지만 그분들이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이지만 그러나 역시 아직은
우리 공무원들이 발벗고 나서줘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내 지역, 내 고향, 이것을 잘 살게 하겠다는 그 노력, 정말로 열린 마음으로 그 일을 해주면 좋겠다. 특히 문화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답답할 수가 있어요. 우리 문화예술계 인사들 보면 답답할 때가 있어요. 순수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은. 그러더라도 좀 그 열린 마음으로 잘 그 의견들을 받아주시고 어떻게 하면 그분들을 도와서 우리 용인이 문화의 도시가 될 수 있을 것인가,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고요. 규정 때문에 안 된다, 그것보다는 그 일이 좋다고 하면은 규정을 고쳐서 할 수 있는 적극적인 행정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무엇보다도 감히 그 처칠이 이제 세계 제2차 세계대전 그 임하면서 국회에서 한 연설에 피와 수고와 눈물과 땀 외에는 여러분께 참 드릴 것이 없습니다. 그 얘기를 했죠. 특히 우리 공무원들, 또 그다음에 우리 문화단체에 계시는 여러분, 우리 용인의 문화발전을 위해서 정말 피와 수고와 눈물과 땀, 이 헌신의 노력을 해주시면 저는 용인은 그렇지 않아도 참 부자 동네죠. 저는 문화로서도 풍요로운 도시가 될 것이다, 이렇게 확신을 합니다. 시간 때문에 굉장히 좀 쫓겨서 왔는데요. 자, 제 얘기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고요. 조금 이따 또 대담이 있죠. 그때 또 같이 의견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수고해 주시고 명 강의를 해주신 박양우 대표님, 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